음. 서로 킥탭 볼 거야? 네. 그러면 풀이 해주면 안 되잖아. 풀이 하는 동안 옆에 가서 그럼 풀어 오든가. 지금 풀고 올 거야? 네. 어디 있을 건데? 그 빈강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빈? 풀이 다 하면은 동아가 찾아갈 거야. 네. 자, 일단 금방 풀이 할 것 같은데? 이거 별거 없는데? 물리를 안 가져왔어요. 물리? 물리가 왜 이렇게 많지? 아, 아니구나. 아, 이게 다른 거랑 겹쳐져 있는 거구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토크인데, 토크가 이제 돌림 힘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토크라는 거 자체는, 뭡니까, 그냥.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에서 힘이 가해지는 지점까지 이 거리가 있을 거야. 그지? 거리. 요것과, 그 다음 힘이, 이게 비스듬히 주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이 지뢰팔, 있죠. 모멘트 팔이라고도 하고 지뢰팔이라고도 하는데 요 녀석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힘만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한데 그 중에 얘가 실제 이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요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1번 문제도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단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단위 틀린 사람들도 있더라. 알겠지? 그래서 R 곱하기 F의 사인 세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곱하기는 벡터 값이 아니에요. 벡터 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크기와 크기이기 때문에 스칼라 계산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은 10cm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0.1m죠. 그죠? 왜냐하면 뉴턴미터로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5N인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2.5. 여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0.25입니다. 뉴턴 미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게 돌림 힘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었냐 하면 지뢰하고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죠? 지뢰의 원리 그러면서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것들 뭐 얘기를 하면서 일의 원리도 살짝 얘기해 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은 간단한 문제지만 뭐 풀이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의 원리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한번 내드린 겁니다. 근데 의외로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뭐냐면 여기 힘을 여기는 작용점이죠. 작용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힘점인데 이게 원래는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요런 건데 지금 토크를 물어봤기 때문에 토크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체가 질에 작용한 토크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가 질에 작용한 토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물체가 어떤 거예요? 얘가 물체예요. 여기는 뭡니까? 사람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의 원리 할 때는 여기에서 발생한 일과 여기에서 발생한 일이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토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W가 있겠죠. 이게 무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텐데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냥. 물체가 이 질에 작용하는 토크이기 때문에 요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W하고 뭡니까? B를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위가 20cm이기 때문에 30N 곱하기 0.2를 하기 때문에 6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거 말고 요 그림에서는 요거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F,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A, B라고 되어 있고 요 높이 H, 자, 요거 이동거리 S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딴 거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물체가 작용 토크이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로 그냥 끝났지만 요거는 일의 원리라고 해서 일의 원리는 자, 이거 원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물체를 어디까지 들어 올리는 거죠? 높이 H만큼 들어 올리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힘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물체의 무게만큼 줘야 돼요. 물체의 무게만큼. 그지? 요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도구 사용하지 않으면 일은 얼마? W 곱하기 H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지뢰를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해버린 거죠. 도구를 사용했더니 여기에서는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F로 해서 어디까지 이동시키느냐 하면 S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했더니 일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F 곱하기 S만큼 되더라. 근데 일의 원리라는 건 도구를 사용하지 않든 사용하든 이 일과 이 일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W 곱하기 H는 F 곱하기 S 이렇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거리가 짧아졌죠. 그죠? H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내려왔죠. 그죠? 얼마의 비율로 많이 내려왔습니까? A 대 B 비율로 된 거죠. 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요 무게와 힘은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 A 대 B 비율만큼 적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왜 사용한다? 힘을 줄이거나, 자,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힘을 작게 하거나, 힘에서 이득을 본다는 뜻이에요. 힘에서 이득. 거리에서 작게 하거나, 요걸 이득을 본다라고 할게. 힘에서 이득. 자, 힘에서 이득을 보거나, 거리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이거 말고도 방향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도로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를 같이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타워 크레인인데, 지금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돌림 힘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돌림 힘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원이는 보니까 내가 맞게 해주려고 그래도, 뭐가 빠져 있었냐면, G가 한쪽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나 실수를 한 건지 알고 봤더니 그 옆에 풀이 과정에도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주기 애매한데 아예 이걸 빼버리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요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한 게 같아야지만 돌지 않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써도 되고 요거 날리고 요것만 적어도 되겠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R1 large M G 마이너스 R2 MG 이퀄요.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알겠죠? G가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을 맞춘 사람이 없던디. 어떻게 된겨? 자, 여기가 O점이고, 여기 P점이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FO라고 하는 건 뭘까요? FO라는 거는. 여기서 뭐, 받쳐주는 정도, FO,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또는, 이 받침점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 떠받쳐주는 힘을 FP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떠받쳐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요런 걸 풀 때는 반드시 그 평형 조건을 이용합니다. 평형 조건. 평형 조건은, 물체의 평형 조건은 뭐뭐 있죠? 단체 두 가지입니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입니다. 토크의 평형이죠. 이게 토크면 토크 총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힘의 평형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있어야지 풀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FO하고 FP를 합친 게 FO하고 FP를 합친 거. 합쳤다라는 것은 위쪽 방향의 힘은 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얘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근데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은 물체가 지금 이 나무 막대랑 그 다음에 요 물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 막대가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무게가 되겠죠. 이게 질량이 2kg이니까 중력 가속도 곱하면 20이거든요. 20N이 아래로 작용하는 겁니다. 20N이. 얘도 2kg짜리니까 아래로 20N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N이다. 일단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 할 때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회전축. 회전축은 어디로 잡아야 되죠?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어디로 잡아야 돼요? 회전축 어디로 잡아야 되니? 2번.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 잡는다는 것은 선생님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편리한 쪽으로. 최대한 편리한 쪽으로. 그러면은 미지수 하나 날리는 쪽으로 잡는 게 좋죠. 그죠? 여기를 딱 잡아도 되고,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를 잡게 되면 뭐 요 왼쪽 오른쪽 잘 구분해서 회전 방향을 잘 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1번을 기준으로 잡아 봅시다. 여기 평형으로 잡으면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에서 얘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에 의한 돌림힘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얘랑 나무도막에 의한 요 힘이랑 물체의 힘 요거 요 세 개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전 방향이 얘 하나랑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는 뭐 꼭 어느 쪽이 플러스 어느 쪽이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랑 얘네가 반대 방향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를 플러스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쪽과 이쪽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게 회전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FP는 그죠? 나머지 얘와 얘가 반대편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20N에, 자, 거리가 이 20N까지 작용점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얼마라고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번 시간에 뭐도 배웠습니까? 질량 중심. 그죠? 질량 중심은 바로 모든 무게가 고기 한 점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막대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죠? 5니까 2.5. 2.5 이렇게 2.5. 단위가 미터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둘은 플러스 요거 20N 곱하기 요 길이가 5m죠.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건 뭘 안 했어요? 거리 안 뽑혔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예. 4. 요거 4. 이래야 토크 값이 되겠죠. 그죠? 요 토크랑 이쪽 토크가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P를 구하면 여기가 얼마야? 50. 여기가 100이네. 150. 4분의 150 얼마니? 4분의 150. 37.5. 그럼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F0는 2.5 하면 40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서로 1번 뭐 했니? 1번 0.25 뉴턴. 2번은 6 뉴턴. 3번은 MR2는 R1 곱하기 라지 MR MR2는 수는 R1 곱하기 라지 R1 곱하기 라잼. 요렇게 적었다고? 그럼 맞고. 4번은? 둘 다 20N입니다. 그러면 3개 맞췄네. 오케이. 3개.
자, 킥 테스트 됐죠? 복습 잘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회전체 운동, 마무리 짓고, 저기, 온도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 오늘은 그 3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30페이지. 요거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아야 여기까지 나오나? 아까? 네, 지금 선생님 써주신 거 나와. 잘리는 부분 없지? 오케이. 자, 저번 시간에 요거 잠시 얘기해 드렸죠. 자, 각거리라는 거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각거리. 그 다음에 요거랑 구별해야 될 게 각변이. 그죠? 자, 우리 그 직선 운동에서도, 병진 운동에서도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이동거리, 변이,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속력, 속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각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였습니까? 이건 일단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고 그 다음 전체 회전한 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 바퀴 돌고 자 30도까지 더 갔다. 자, 여기 30도야. 두 바퀴 돌고 30도니까 이거 각거리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75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각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30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얘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그래서 변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 스칼라가 되겠죠. 그죠? 스칼라. 얘는 벡터. 그러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변이 요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세타가 되는 겁니다. 세타는 R분의 L 요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각속도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 그래서 이게 T분의 세타. 그리고 요 오메가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방향이. 자,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요렇게 돌 때 이게 X, Y라고 하면 이쪽으로 G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G축으로 나오는 방향이 실제로는 이제 각속도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 개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가속도 있죠? 각가속도 이거 뭡니까? 벡터입니다. 벡터. 자, 이 벡터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 각가속도는 요건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 알겠죠? 알파로 잡고요. 자, 얘는 델타 T분의 무엇의 변화량이 되겠습니까? 얘는 각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각속도의 변화.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2, 오메가 1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처음이고, 요게 나중이라고 쳤을 때, 요걸 뺀 값이 얘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존재해서, 만약에, 얘가 오메가 1이고, 얘가 오메가 2라고 하면, 크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크기는. 요때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다 그리면 요게 이제 델타 오메가 이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벡터에서는.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330페이지 우리 병진 운동에서 얘기하던 것들 그거 한번 같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회전 운동은 보다시피 병진 운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물리량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대칭형으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바꿉니다.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요거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다? 요거 말고 요거부터 그럼 정리를 조금 할까? 334페이지 먼저 가보세요. 요거부터 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번역한다는 표현을 써요. 알겠어요? 번역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진 운동의 물리량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회전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는 변이는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각변이가 되는 거죠. 각변이. 이 기호는 얘는 이제 보통 S는 T분의 T분의가 아니죠. 요거 식자 자체는 VT죠. 요렇게 되는데 얘는 뭐가 된다? 세타. 그래서 얘가 VT 이렇게 나오면 얘는 오메가 T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속도 하면 이제 V인데, 여기에서는 각속도에서 요걸 이제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여기에서는 가속도인데, 가속도 A인데, 여기에서는 가속도.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알파라는 기호를 씁니다. 알파. 그래서 이 각가 속도는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알아두세요. 거기 두 가지가 적혀 있죠? 그죠? 가속도가. 뭐뭐 있습니까? 비고에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게 각 가속도고, 자, AT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접선 가속도라고 했죠. 이 T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날 건데. 탄젠트, 접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C가 있는데 그 책에서는 R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C나 R이나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R이잖아. 그죠? 원래 R 방향이, 이 방향이 R 벡터니까 이쪽 방향이 R이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R이다라고 하면 이 방향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방향만 마이너스 R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C라고 표현하면
요게 AC가 센터니까 이쪽 방향으로 향한다. 그래서 가속도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라. 알겠죠? 자, 그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되긴 하는데, 먼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관성 능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같은 이름인데, 회전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회전 관성. 이 용어를 써도 되고, 이 용어를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기호가 I라는 거예요. I라는 거. 이건 뭐냐면, 잠시 설명드릴게요. 병진 운동, 뭐 직선 운동 같은 거에서 우리가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뭐였습니까? 관성이었죠. 그죠? 그 관성은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났었죠? 질량 때문이었죠. 그래서 질량이 큰 애는 어떻다? 멈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회전을 지킬 때, 회전 운동에서도, 자, 질량이 작은 물체를 가지고 요 짧게 잡고, 줄을 짧게 잡고 돌리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요렇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줄을 훨씬 무거운 거 달고, 줄을 길게 해가지고, 크게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멈추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거. 그죠? 즉, 같은 질량을 달더라도 길이가 길면 회전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게 되고, 길이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달려있는 추가, 질량이 크면은 또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난다. 멈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회전 관성이라고 보통 부르고,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의 크기는 mr 제곱이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시그마 mr 제곱 되어 있는데, 시그마는 이제 총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mr 제곱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은 F는 MA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F 대신에 토크가 되겠죠. 타우를 쓰고. 그 다음. 자, 이 질량 대신에 뭘 쓰라는 얘기예요? 회전 관성. I 쓰고. 그죠? 그 다음에 A를 쓰면 되는데, 이 A가 뭡니까? 여기서는 가까속도니까 알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른 W는, FS인데, 요거는, 회전으로 돌리면, 토크하고, 요거, 각변이. 얘랑 얘의 곱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요거 하나 적어봅시다. 운동 에너지. 여기 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K는 2분의 1, 그 다음에 m 대신에 I, v 대신에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운동량만 하나 더 체크할게요. 자, 운동량. 운동량은 좀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P는 MV인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L로 표현하고
요 M 대신에 I. 그죠? 그 다음에 V 대신에 오메가. 근데 이게 뭐였죠? 얘가, I가 M, R 제곱 형태라고 했었죠? 그거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M, R 제곱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자. 자, 거기 보시면 330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 등각가속도 직선 운동. 자, 요 두 가지로 우리가 직선이 아니고 회전이죠. 회전 운동 요걸 가지고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알파 T. 자, 여기에서 시간 T는 그대로 동일하겠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되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면 자, 요게 뭐와 같았죠? 요거 여기 있죠? 세타는 자, 요게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게 어떻게 됐었죠? 요게 이제 알파가 됩니다. 알파,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조금 연습을 해 두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다 변형된 식이니까 그대로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회전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당장 사용할 것들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뒤로 쭉 넘어갑시다. 자, 우리 356페이지 있죠? 그쪽으로 쭉 넘어가세요, 이제. 356. 자, 356페이지 이제 가면은 열현상입니다. 열현상.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기체의 분자 운동 파트인데, 열현상에 대한 것들,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역학. 우리가 역학이 있고, 열역학이 있어요. 자, 이 두 개 다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두 개 다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 자체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통계역학을 써야 돼요. 통계역학. 그래서 열역학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열역학, 그 다음에 뉴턴역학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발전시킨 게 열역학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역학이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히 역학은 기본 법칙이 뭐예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열 현상 먼저 온도가 있는데, 자, 온도 몇 가지 있죠? 온도 뜻이 뭡니까? 온도 뜻이 온도라는 거다, 여러분들. 뜨거운 정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요걸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온도라고 합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즉 분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냐, 이걸 가지고 온도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켈빈경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 절대 온도 단위 켈빈 있죠? 그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받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켈빈 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켈빈경 이렇게 부르는데 켈빈이 사람 이름은 아니야. 자, 온도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세 가지 체계가 있는 거죠. 이거 포함해가지고. 자, 먼저 섭씨가 있고, 그 다음 화씨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섭씨는 이제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화씨는 파렌하이트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얘네들을 섭씨, 화씨로 부른다는 거죠. 뭐 김씨, 박씨, 성씨로 해가지고. 그래서 섭씨, 화씨입니다. 셀시우스고 파렌하이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섭씨, 화씨. 이게 그대로 넘어온 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얘를 갖다가 이제 도씨라고 표현하고, 얘는 도F로 표현하고, 얘는 이제 켈빈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얘네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면, 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끓는 현상. 그 다음, 물이 어는 현상이 있죠. 이거는 세계 어디나 같은 온도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기압이 같다면. 자, 요거 이제 봤더니, 요걸 이제 100도씨로 잡고, 요걸 0도씨로 잡아서 이 사이를 몇 등분한 거다? 100등분한 거야, 등분. 그죠? 자, 얘는 여기를 212로 잡고 여기를 32로 잡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180등분. 그래서 같은 현상의 그 간격을 얘는 100등분한 거고 얘가 180등분을 했기 때문에 눈금이 어때요? 얘가 훨씬 더 촘촘하죠? 그죠?
더 섬세하게 온도를 나타내는 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 온도는 뭘 가지고 했느냐면 바로 이 분자의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 분자가 멈추는 온도가 있겠죠. 분자 온도. 이게 정지되는 온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뭘로 잡았느냐면 여기를 이제 0켈빈으로 잡은 거예요. 0켈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점점점 활발해지는 것만 있지 정지 다음에 그보다 더 내려가는 거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자, 이 0도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0도가 되면 자, 요거 눈금은 뭘로 정했느냐면 섭씨 눈금을 따라가는 겁니다. 섭씨 눈금. 그래서 얘가 0도씨가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요 0켈빈은 요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자, 이 온도에 대해서 기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체 부피. 기체의 부피, 어떤 기체를 딱 봤더니 부피가 온도랑 비교해서 비례관계를 가지더라는 얘기예요. 비례관계. 근데 자, 온도가 쭉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기체가 가다가 액체로 변해버리겠죠? 그죠? 액체로 변해버리겠지만 이 정도를 따져갔더니 어떤 한 점에서 이 온도축과 만나는 거죠. 다른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다르긴 한데 얘도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서 만나는. 다른 녀석 봤더니 그 비율이 다르지만 여기서 만나는. 처음에 이 온도를 계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이리삭 들어봤어요? 아직 3학년 과정을 니네가 다 안 했죠. 일단은 나올 거야. 일단은 기체 반응의 법칙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게이리삭입니다. 3학년 1학기 1단원에 아마 나올 거예요. 니네 1단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죠? 뭐 저기 물리변화, 화학변화 뭐 이런 거 하죠? 거기 이제 규칙성 해가지고 뭐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 할 때 나온 사람이 게이리삭이야. 근데 게이리삭이 이 온도를 측정했는데 조금 높게 잡았어. 그리고 켈빈이 여기 온도를 찾았는데 그때 온도가 여기가 얼마로 계산됐느냐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기체들이 중간에 액체로 변하지만 얘네들이 그 감소하는 비율을 그대로 연장해서 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더라는 얘기죠. 한 점에서.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은 사람이 켈빈경이기 때문에 온도를 켈빈으로 잡아준 거야. 자, 그러면은 물이 어느 점 섭씨로 따지면 0도씨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도씨는 얼마? 요걸 이제 약으로 하면 273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273이 되겠고, 그죠? 100도씨는
100도씨는 얼마가 된다? 373.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100도씨. 이거 한번 해보자. 100도씨란 표현하고 373도씨 이거랑 얼마로 할까? 6천 도씨 6천 이렇게 다시 100 켈빈 자, 얘랑 얘 같다라고 두면 됩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온도가 좀 낮은 범위에서는 알겠어요? 섭씨하고 켈빈은 절대 온도는 좀 구별이 필요하다. 알겠니? 당연히 이건 같지 않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나? 거의 같다. 근사하다. 되겠지요? 왜? 여기에는 요것만 붙으니까. 즉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6억 도씨랑 6억 켈빈이랑 뭐 차이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로 쓰는 범위에서는 켈빈과 섭씨를 좀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를 구하는 식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273을 더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나 높은 온도가 되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섭씨하고 화씨를 바꿔보자. 바꿀 수 있나? 자, 얘랑 얘가 어떤 관계예요? 100분의 180이죠? 맞나요? 그러면 자, 섭씨 온도에다가 이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 5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시작점이 같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31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화씨로 바뀌겠죠? 그러면 요걸 섭씨로 바꿔봅시다. 섭씨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31을 빼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요걸 곱해주면 됩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책에 참고에 보시면 식이 하나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가 잘못 적혀 있을 거야. 고쳐 놓으세요. 알겠죠? 고쳐 놓으시고. 자, 그리고 온도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온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열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나? 자, 열 많은 곳에서 열 적은 데로 흐른다. 맞아, 틀려? 예, 맞아요, 틀려? 맞아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누가 열이 많니? 이렇게 따지면 누가 열이 많은 거야? 바다. 당연히 바다가 열이 많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누가 온도가 높니? 사람. 사람이 온도가 높죠. 쌤, 바다가 온도가 높지 않나요? 그러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휴 따뜻해, 뜨거워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사람이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건 틀렸다. 알겠니? 자, 3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력학도 배울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게 있는데 제0법칙도 있습니다. 제0법칙. 원래 1법칙하고 2법칙 만들어 놨는데 더 기본적인 법칙이 나와서 뭐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0법칙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온도의 법칙이에요. 온도의 법칙.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0법칙에 관련된 걸 살짝 얘기를 할 건데 별건 아니에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잖아. 그지? 그럼 요거 A랑 B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알겠지? A와 B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만 열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데로 열이 안 간다고 가정하고 그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데 열 갑니다. 왜? 온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반드시 있을 테고 내가 온도가 높으면 그 주변 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 사방으로 열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열은 A에서 B로만 이동한다. 맞나요? 열은 A에서 B로만 이동한다. 맞는 거 아니야?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입니다. 얘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얘를 구성하는 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것은 뭐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모두 다 활발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평균적으로 얘가 얘보다 활발하다. 그런 의미가 온도가 높고 낮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애들은 둔한 애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쪽보다 활발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여기가 낮지만 여기도 활발한 애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네들에 의해서 일부 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을 하고 났더니 R자 열이동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되더라는 얘기예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R자 열이동에 대한
개념이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게 되지만 R자 이동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열의 이동이 있다라는 걸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열이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랑 얘가 온도가 같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고온은 내려오고 저온은 올라가다가 온도가 딱 맞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온도, 여기가 시간 이렇게 되면 이럴 때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도가 같아져서 R자 열이동이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R자 열이동. 실제 열이동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양방향. 동일한 양.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R자 열이동이 없는 상태가 열평형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고 뭐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랑 B가 열평형이 되고 B와 C가 열평형이 된다라면 A와 C도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알겠어요? 이게 온도의 법칙입니다. 이걸 이제 제0법칙으로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열평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 교실 완전히 이 교실은 바깥과 열교환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우리가 다 집에 가고 얘랑 이 칠판이 다음날 되니까 열평형 상태가 됐더라.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얘랑 얘는 접촉됐어요, 안 됐어요? 접촉은 안 됐죠. 그러나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공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랑 얘가 오랜 시간 같이 있다라 보면 열평형을 이룰 것이고, 그죠? 또 공기랑 얘도 열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얘랑 얘도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열평형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체온계 있죠. 그죠? 체온계 요거 끼워놨다가 좀 이따가 빼서 아이고 37도네 라고 읽으면 그게 내 몸의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열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봐두시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그 357페이지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열량의 단위, 그것만 한번 잠시 볼까요? 6번에 보입니까? 열량의 단위. 자, 열량의 단위는 줄 단위를 사용합니다. 왜? 열도 에너지니까. 그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1킬로칼로리 있죠? 요거 뜻 좀 적어 놓읍시다. 체크를 해 놓읍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열이 이동하죠. 그죠?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게 열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열량을 뒤에서 뭐 얘기해 주겠지만 뭐 Q는 CM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킬로칼로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2배냐 3배냐에 따라서 그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1kcal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물로 했어요. 물 몇 그램? 1kg을 어떻게?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1칼로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겠니? 1칼로리로 정의해봐라 그러면 물질은 물이에요. 알겠죠?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열량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량 Q는 이게 Q잖아. 그죠? 자, 요거 물이죠. 그죠? 근데 물질이 바뀌어버리면 그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비열이 될 텐데, 그 비열 값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온도를 표현한 거죠.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열량입니다. 열량. 그래서 요 물이 비열이 1이고, 질량 1이고, 온도 변화 1이면 요게 1kcal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1kcal의 뜻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배운 적 있죠? 열의 1당량 해서 J 해가지고 이거 얼마라고 배웠죠? 얼마? 모르구나? 줄에 실험해서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줄 퍼? 여기에서는 이제 킬로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즉 이 열량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기호입니다. J입니다. 줄 아니에요. 이 값을 그냥 J라고 했을 때 줄 단위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줄 단위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이 에너지가 줄 단위라고 쳤을 때 Q 열량에다가 이 J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줄 값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열의 1당량을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열량 보존 법칙 있는데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해 놓으세요.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이, 자, 여기서 얘가 이런 열량이 있죠. 이런 열량이 얘가 얻은 열량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이런 열은 고스란히 B한테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측정을 할 거냐 하면 이제 물질의 이 비열이라고 하는 요런 값들을 다 측정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A가 이런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요 시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중에 질량과 온도 변화들을 체크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하나 비열을 알고 있는 걸 사용하면 나머지 금속의 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은 저온이 얻은 열량과 같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량과 비열이 나오고 있죠. 그죠? 얘들아, 비열은 뭐니? 뭘 비열이라고 하니? 자, 요거랑 비교를 해서 잘 보세요. 자, 비열의 뜻은요. 저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열은 여기에서 아까 요 얘기였죠? 그죠? 어떤 열량이 있는데 이 물질에 따라서 이걸 1kg을 잡고 이걸 1도씨로 딱 잡으면 요거 1도씨 딱 올리는데 드는 열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자, 비열이 크다라고 해볼게. 비열이 큰 물질. 자, 비열이 작은 물질. 자,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 같은 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돌솥 비빔밥 같은 건 뭡니까? 뚝배기 그릇 같은 걸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릇이 어떤 거 양은 냄비를 쓰고 어떤 거 뚝배기를 쓰고 그 물질마다 뭐가 다르냐?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양은 냄비는 비열이 큰 물질일까 작은 물질일까? 그 두 개로 비교를 하면 작은 물질. 왜? 열 조금만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게 비열이거든. 알겠어요? 근데 뚝배기 같은 것들은 열을 1도씩 똑같은 온도를 드릴 때 양은 냄비를 요만큼만 줘도 되지만 걔는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열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변화 작다. 요거는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이다. 그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로 봤을 때, 그죠? 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낮에 해가 떴어요. 어디가 빨리 가야 된다? 육지. 왜? 비열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육지 쪽 공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리니까 최후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겠죠. 해변가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을 느끼는 겁니까? 낮에. 바다. 그래서 해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풍. 밤이 되면 누가 빨리 식죠? 육지. 왜? 비열이 작으니까.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도 하지만 빨리 내려오기도 해요. 알겠어요? 변화가 심하고 변화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육풍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해륙풍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전부 다 비열하고 관계 있어요. 비열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가열, 냉각, 속도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열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비열이 거기 물질마다 나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은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얼마냐? 물의 비열 요거 꼭 좀 체크를 해 두세요. 1입니다. 1.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로 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자, 단위는 이겁니다. 단위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저 식 외우면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C는 M 델타 T 분의 Q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맞춰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 다음 도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도시 말고 뭘 써도 되겠습니까? 켈빈. 그죠? 켈빈과 도시는 뭐가 같지요?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건 눈금 간격이 얼마인지를 쓰는 칸이기 때문에 도시나 켈빈이나 상관없다. 그리고 요게 g이면 요게 칼로리로 가면 똑같죠. 1000배씩.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열 용량부터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